한국 기술자 1명이 떠나면 미국인 19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조지아주 전역의 공장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리비안, 포드, 테슬라, 삼성 협력 공장까지 모든 기계가 정지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자 8명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1,807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한 달 만에 22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위기였습니다. 미국의 운명을 쥐고 있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정책 분석관으로 1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 석사를 받았고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 일은 간단합니다. 미국 산업의 방향을 숫자로 분석하고 정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작성한 보고서만 해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제조업 공동화, 중국과의 무역 전쟁, 팬데믹 이후 공급망 재편 등 대부분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는 대체로 맞았습니다. 적어도 2025년 3월 17일 전까지는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빨간색 긴급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일 표지에 적힌 문구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조지아주 제조업 긴급 상황, 즉시 현장 파견 요망. 첫 페이지에 보인 숫자는 1,127명이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실직한 인원 수였습니다. 단 하나의 공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30일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하루 평균 3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었죠.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오타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23%로 한 달 전엔 94%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연관 산업 피해 추정 인원 47명.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18년 경력에서 이런 붕괴 속도는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6시간 뒤 저는 애틀랜타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엔 상무부 선임 엔지니어 제임스 박사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공대 출신의 제조업 현장을 40년간 분석한 베테랑이었죠. 파일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믿기지 않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31일 만에 이런 붕괴는 데이터 오류일 겁니다. 제임스 박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면 알겠죠. 공항 밖에서 주정부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크 앤더슨 조지아주 경제개발국 부국장이었습니다. 톰슨 분석관님, 박사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그러죠? 차로 40분을 달렸습니다. 문을 닫은 주유소 비어있는 식당 매물 팻말이 붙은 상가들. 저기 보이십니까? 마크가 앞을 가리쳤습니다. 거대한 공장 단지가 보였습니다. 리비안 자동차 제조 단지라고 쓰인 간판이 있었지만 아래쪽 글자는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공장이 가동 중이라면 트럭들이 드나들고 교대 근무자들이 오가고 기계 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죽었습니다. 완전히요.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크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있었고 로봇 팔들이 이상한 각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기차 프레임입니다. 작업이 중단된 지 꽤 됐군요. 공장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관리자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사무실에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을 며칠 안 깎은 것 같았고 눈밑이 푸르스름했습니다. 브래드 존슨입니다. 이 공장의 생산관리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상무부에서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가동이 중단됐습니까? 정확히는 9월 초입니다. 브래드가 달력을 봤습니다. 약 한 달 전이네요. 그 전까진 정상이었습니까? 그랬습니다. 가동률 94%, 1일 생산량 17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었죠.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브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떠났습니다. 한국인이요. 네, 현대자동차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들입니다. 13명이었죠. 13명이 떠났다고 1000명이 실직했단 말입니까? 브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제임스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83명이 핵심 인력이라 해도 그들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브래드가 말을 잘랐습니다. 이 공장 전체가 한국식으로 돌아갑니다. 로봇 설정, 공정, 배치 품질 관리인 모든 게 그들 방식이죠. 그럼 매뉴얼을 보고 따라하면 되지 않습니까? 브래드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매뉴얼입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문법도 완벽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모듈 조립 공정 1단계 셀 정렬 및 검수 온도 23도 유지 습도 45% 이하 셀 간격 0.3mm 오차 범위 내배치 2단계 용접 프로세스 레이저 출력 1, 200Z 용접 속도 분당 82cm 초점 거리 12mm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다 적혀 있는데요. 적혀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안 적혀 있죠.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3단계를 보십시오. 냉각 프로세스입니다. 17도로 3분간 유지하라고 되어 있죠. 네. 왜 17도입니까? 왜 3분입니까? 16도나 18도면 안 됩니까? 2분 30초나 3분 30초는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17도 3분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우리는 시도해 봤습니다. 16도로 했더니 배터리 수명이 11% 줄었습니다. 18도로 했더니 충전 속도가 8% 느려졌죠. 3분 30초로 했더니 다음 공정에서 용접 분량이 27% 올랐습니다. 그럼 한국 기술자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떠났습니다. 브래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왜 떠났습니까? 공항 사건 때문입니다. 마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공항 사건이요?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24시간 억류됐습니다. 비자 서류 문제였죠. 실수였습니다.
담당자가 실수로 만료된 비자 리스트에 그의 이름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요, 다음 날 여세 명 전원이 짐을 쌌습니다. 48시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 사람의 24시간 억류 여든, 철수 1100와의 17명 실직. 숫자가 말이 안 됐습니다. 대체 인력은 구하지 않았습니까? 제임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엔지니어 팀이었습니다. 폭스바겐 출신 12명이었죠. 일주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팀이었습니다. 토요타 계열사에서 왔죠. 열을 버텼습니다. 용접 분량을 잡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제일 오래 버텼습니다. 2주요. 하지만 가동률이 23% 못 넘었습니다. 가동률 23%면 적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브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에 20만 달러씩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문을 안 닫습니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없이는 이 공장이 못 돌아간다는 건 확실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마당에 컨테이너 트럭들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트럭들이었죠. 저 트럭들은 뭡니까? 부품 대기 중입니다. 한국에서 온 배터리셀이죠. 3주째 하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검수하지 않으면 라인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규정이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 검수하면 우리 품질 관리팀이 3일 동안 검수했죠.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됐네요. 라인에 투입했더니 로봇이 거부했습니다. 로봇이 거부했다고요? 네, 보여드리죠. 우리는 1층 생산 라인으로 내려갔습니다. 브래드가 컴퓨터 고어 앞에 섰습니다. 이게 로봇 제어 시스템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프로그래밍했죠.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보였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브래드가 한 줄을 가르쳤습니다. 배터리 셀 인식 알고리즘입니다. 한국산 셀의 고유 특성을 인식하도록 설계됐죠. 고유 특성이요. 무게, 전압, 온도, 반응 패턴 0.001%의 오차까지 감지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검수한 셀만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검수한 셀은요, 범위를 벗어납니다. 브래드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빨간 에러 메시지가 득했습니다. 로봇이 작동을 거부하죠. 제임스 박사가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건 의도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임스 박사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자기들만 다룰 수 있게요. 그들 없이는 못 돌립니다. 시스템을 재프로그래밍하면 되지 않습니까? 독일 팀이 2주 동안 분석했죠. 포기했습니다. 왜입니까? 코드가 17개 레이어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16개가 반응합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한글로 된 주석들이 보였습니다. 배터리 온도 보정 알고리즘, 셀 밸런싱 최적화, 루틴 충전 프로파일 동적 조정 하나하나가 정교했습니다. 퍼즐처럼 맞물려 있었죠. 이게 한국 기술입니다. 브래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특징, 표면은 단순, 내부는 복잡, 모든 요소가 연결됨 대체 불가능. 이건 기술이 아니라 생태계였다.
다른 공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지아의 공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마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리비안만이 아닙니다. 그가 리스트를 읽었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메타플랜트 가동 중단, 한국기술자 177명 철수,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 공장 생산량 72% 감소, 한국 엔지니어 43명 감축, SK온 배터리 공장 신규 투자 동결, 한국 본사 지시. 저는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13명, 117명, 44명, 총 250명. 그런데 실직자는 단 700명이었습니다. 비율이 1대 19였습니다. 한국인 1명이 떠나면 미국인 19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지아주만의 이야기였습니다. 마크가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전국 현황입니다. 텍사스, 오하이오, 미시간, 캘리포니아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철수하거나 감축된 공장들이었죠. 총 몇 곳입니까? 20개 공장입니다.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집계 중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7개의 공장 평균 인력 감축, 251명, 1대 19 비율 12만 명. 5개 공장에서 한국인들이 떠나거나 줄어들면 22만 명의 미국인이 영향을 받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붕괴였죠. 그런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떠났는지에 대해서요. 공항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임스 박사가 추궁했습니다. 관세 문제도 있었습니다. 관세요? 백악관이 한국산 배터리와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00%였죠? 저는 그 발표를 기억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행되지 않았죠. 실행 안 됐지 않습니까? 발표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중단했죠. 그리고 기술자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공항 사건은 그냥 마지막 방수였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사건은 명분을 준 거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답이 없습니다. 주지사는요, 직접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민간 기업 결정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분석관으로 일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251명, 철수 4,700명, 실직 47개 공장 타격 잠재적 22만 명 영향. 하지만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을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서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조지아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공장, 도면 생산 데이터 인력 현황표.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대 19라는 비율이었죠. 한국인 1명이 미국인 19명의 일자리를 책임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컴퓨터를 켜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미국 내 한국 기업 현황을 검색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떴습니다.
현대자동차 조지아 메타플랜트 투자액 55억 달러, 예상 고용 인원 800명, 한국 파견 인력 117명,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17명이 100명을 관리한다. 1대 64였습니다. 두 번째 결과,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 투자액 17억 달러, 고용 인원 300명, 한국 엔지니어 318명, 1대 60이었습니다. 세 번째, SK 배터리 조지아 공장 투자액 26억 달러, 고용 5,000명, 한국 기술자 73명, 1대 68 숫자들이 비슷했습니다. 한국인 1명당 미국인 60에서 1명 정도를 관리하는 구조였죠.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교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독일 기업은 어떨까요? 폭스바겐 테네시 공장, 독일 파견 인력 40명, 현지 고용 800명, 1대 11이었습니다. 일본은요, 토요타 켄터키 공장, 일본 파견 인력 20명, 현지 고용 8명, 1대 15였습니다. 한국만 달랐습니다. 1대 60. 왜일까요? 저는 조지아에서 브래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모든 게 그들 방식이죠. 시스템. 저는 새로운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한국 제조업 자동화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제조업 로봇 밀도 근로자 만 명당 2,000대 세계 1위였습니다. 2위는 싱가포르로 730대 3위, 독일 45대 4위, 일본 399대, 미국은 285대로 7위였습니다. 한국이 2위보다 40% 가까이 높았습니다. 로봇 밀도가 높다는 건 사람이 적게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로봇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적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1대 60이라는 비율이 나온 겁니다. 소수 정예, 기술자가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조. 독일이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자동화율은 한국보다 낮지만 현장 관리 인력이 많았죠. 1대 11, 1대 15라는 비율이 나온 이유였습니다. 그럼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남아 있습니다. 로봇도 컨베이어도 소프트웨어도 다 있죠. 하지만 그걸 다룰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단 전투기가 있는데 조종사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맘 10시였습니다. 톰슨 분석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업 파산건입니다. 오늘만 37건이 접수됐습니다. 37건이요? 하루에요.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두 한국 기업과 거래하던 곳들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1분 뒤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죠? 리스트가 보였습니다. 선바에너지,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 파산 신청일, 주거래처, 한국 화큐셀 리비안 오토모티브, 전기차 제조 파산 보호 신청일 배터리 공급처, 한국 SK온 로즈타운 모터스 전기트럭 제조 파산일, 주요 부품 공급 한국 현대모비스 리스트를 내려갔습니다. 37개 기업 모두 한국 기업을 주거래 협력사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집계해보니 파산 기업 300을 알 곳 중 60퀼터가 한국 기업과 연관도에 있습니다. 62%라고요. 네.
230개 기업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1개 기업 파산. 평균 고용 인원을 300명으로 잡으면 11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그중 62%, 약 7만 명이 한국과 연관된 파산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계산이었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세 문제입니다. 백악관이 한국산 배터리와 반도체에 100% 관세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죠. 실행은 안 됐지만 발표만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을 줄였습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이 부품을 못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둘째는 기술자 철수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지원 인력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마비됐죠. 셋째는 신규 투자 중단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설비 확장이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멈췄습니다. 협력 업체들이 타격을 받았죠. 저는 리스트를 다시 봤습니다. 선오바 에너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산 보호 신청 후 구조조정 중입니다. 직원 300명 중 7,800명을 해고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됐습니까? 한화큐셀이 태양광 패널 공급을 70% 줄였습니다. 선반은 대체 공급처를 찾지 못했죠. 중국산은 관세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았고 미국산은 품질이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결국 한국산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태양광 분야에선 그렇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산업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모이지 않게요.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적었죠. 미국 제조업의 한국 의존도 분석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미국 제조업에서 전례 없는 파산 사태가 발생했다. 371개 기업이 파산했고 그중 230개 기업이 한국 기업과의 거래 단절 또는 축소가 직접적 원인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 위협과 비자 문제 등으로 미국 시장에서 후퇴했다. 그 결과 미국 제조업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악관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돌아오게 만들어라.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조지아에서 본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들 없이는 못 돌립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백악관 서관 회의실이었죠. 상무장관, 재무차관,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톰슨 분석관 조지아 현장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조지아주 제조업 붕괴 현황, 나래 꽃게 공장 영향, 한국 기술자 251명, 철수 현지 실직자 사체 700명. 두 번째 슬라이드. 전국 현황 파산 기업 371개, 한국 연관 기업 230개, 62%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한국 기술자 1인당 미국인 고용 효과 평균 64명, 독일 11명, 일본 15명 대비 4배 이상. 잠깐만요. 재무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비율이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소수정예 기술자가 대규모 인력을 관리하는 구조죠. 그럼 그 기술자들이 떠나면 시스템이 멈춥니다.
조지아에서 확인했습니다. 대체 인력을 3번 투입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무역 대표부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매뉴얼은 있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정이 0.1% 수준으로 최적화돼 있고 하나를 바꾸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럼 재프로그래밍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도했지만 독일 엔지니어 팀이 2주 동안 분석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코드가 17개의 레이어로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보좌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미국 제조업은 한국 기술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대체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건 과장 아닙니까?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독일과 일본은 범용 기술입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입니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한국 3사업계 52%, 중국 38%, 일본 20%, 기타 3%, 반도체 고대 역폭 메모리, 한국 95%, 나머지 5%는 대만과 미국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한국 87%, 중국 10%, 일본 3% 숫자를 보니 명확했습니다. 첨단 분야에선 한국 아니면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재무차관이 물었습니다. 중국이 배터리 3%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중국산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입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들은 보조금 없이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상무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협상을 제안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협상이요? 경제보좌관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협상을 제안한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속도로 가면 2분기 안에 파산 기업이 500개를 넘을 겁니다. 실직자는 15만 명이 될 거고요. 잠깐만요. 한국산 배터리와 반도체에 100% 관세를 검토한다고 했죠. 그게 압박이었습니다. 한국이 무릎을 꿇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 꿇었었습니다. 오히려 철수했죠. 그건 블러프입니다. 경제보좌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조만간 돌아올 겁니다. 그럴까요?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을 보시죠. 2024년 기준 15.3%입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중국은 30%였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대미 의존도가 절반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유럽 시장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 대유럽 수출이 23% 증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미국 시장을 잃어도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기술 없이 못 버팁니다. 적어도 첨단 제조업에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패배주의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 대국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지아에서 봤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자 6~3명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저는 자료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건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미국 제조업은 지금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상무장관이 일어났습니다. 톰슨 분석관 보고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십시오. 검토 후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제 말을 믿을까요? 아마 안 믿을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371개, 파산 230개가 한국 연관 62%, 한국 기술자 1명당, 미국인 64명 고용 효과 전기차 배터리 52%, 첨단 메모리 95%, 디스플레이 87%,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예상을 뒤집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한국산 반도체 및 배터리에 대한 100% 관세, 즉시 발효. 저는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구나. 백악관은 협상이 아니라 압박을 택했습니다. 한국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릎을 꿇지 않을 거라는 걸요. 오히려 미국이 무너질 거라는 걸요. 관세 발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뉴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논평은요, 없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명은요, 없었습니다. 청와대 반응은요, 침묵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00% 관세라면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데 한국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죠. 동료들도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이 포기한 걸까요? 제임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오후 2시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 긴급 성명. 화면에 젠슨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한국산 고대역폭 메모리 없이는 인공지능 칩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 관세가 유지되면 우리 사업은 멈춥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국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메모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개장 2~2시간 만에 10% 하락이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분 뒤 구글 최고 경영자 순다르 피차이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는 한국산 메모리로 작동합니다. 관세로 비용이 2배가 되면 클라우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1시간 뒤 아마존 최고 경영자도 나왔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서버 85%가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대체품은 성능이 30% 낮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을 봤습니다. 기술주가 전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구글 9%, 아마존 11%, 마이크로소프트 8%, 애플 10% 하루 만에 기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8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무부였습니다. 톰슨 분석관 지금 당장 오십시오. 30분 뒤 저는 다시 백악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경제보좌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상무장관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분석 보고서입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의 한국산 고대 역폭 메모리 의존도를 조사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고대 역폭 메모리 사용 현황,
한국산 92%, 대만산 5%, 미국산 3% 92%라고요. 재무차관이 되물었습니다. 내 엔비디아 H1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전량 한국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60%, 삼성전자가 32%를 공급하죠. 나머지 8%는요. 대만 마이크론과 미국 인텔입니다. 하지만 성능이 한국산보다 낮습니다. 대역폭이 30% 낮고 발열은 40% 높습니다. 그럼 대체가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단기적으론 불가능합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생산에는 특수 공정이 필요합니다. 수직 적층 기술인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5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5년이요. 내 미국이나 대만이 지금부터 투자해도 한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산업은 멈춥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비디아 H100 한 개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원가는 $800입니다. 100% 관세가 붙으면 출 $600가 되죠. MB는 올해 H집 칩을 500만 개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가 비용은 $40억 달러입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는 한국산 메모리를 연간 $32억 달러 구매합니다. 관세 부담 $32억 달러 추가. 아마존은 $28억 달러, 어찌 관세 부담 $28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19억 달러, 어찌 관세 부담 $19억 달러.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총 $119억 달러입니다. 미국 기술 기업들이 1년에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죠. 그 돈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미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격을 올리면 고객이 떠나죠. 게다가 중국 업체들은 관세 없이 한국산 메모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립니다.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중국한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보좌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급한 표정이었죠. 자동차 업계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뭐예요? 한국산 배터리 가격이 2배가 되면 전기차 한 대당 $2만 손실입니다. 그럴 바엔 생산을 멈추는 게 낫다고 합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보드, GM, 테슬라 모두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미국 3대 자동차 업체가 동시에 생산 중단을 경고한 겁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못 만든다고요. 제임스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요? 한국의 침묵이 뭔지요? 그들은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숫자가 대신 말해주니까요. 한국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관세 발표 72시간 뒤 백악관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의 시작. 관세 철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퇴였죠. 저는 그날도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역대표부, 국무부, 재무부, 백악관, 참모진, 그리고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도 와 있었습니다. 김정민 공사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김 공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양국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관세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관세율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얼마나 조정하실 겁니까? 김 공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50%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요.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환영합니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떤 인센티브입니까? 세액 공제 보조금 지원 규제 완화 등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상무장관이 물었습니다. 김 공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파일 한 부를 꺼냈죠. 저희도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그러십시오. 김 공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2025년 1분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막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1월 47억 달러, 2월 23억 달러, 3월 9억 달러, 81% 감소했습니다. 다음 화면이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고용 인원 1월 8만 3인 2월 7만 6명, 3월 69만 9명, 74명 감소. 다음 화면 한국 기술자 파견 현황. 1월 2,800명, 2월 300명, 3월 900명, 3.2% 감축. 이게 현실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관세 위협이 발표된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 아닙니까? 경제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유럽과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대유럽 투자 작년 대비 67% 증가, 대동남아 투자 89% 증가, 대중동 투자 112% 증가.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50% 관세도 부담입니다. 김 공사가 말했습니다. 유럽은 관세가 없습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죠. 미국만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상무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관세를 완전히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십시오. 그래야 한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에 투자합니다. 그건 우리한테 너무 불리합니다. 경제보좌관이 반박했습니다. 불리하다고요? 김 공사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미국 기술주 시가 총액이 얼마나 증발했습니까? 8억 달러입니다. 김 공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의 관세 때문이죠. 10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2분기에는 1조 5천억 달러가 날아갈 겁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관세를 고수할 것인지 인공지능 패권을 지킬 것인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상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무차관이 말했습니다. 관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 겁니까? 경제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진 겁니다. 관세를 발표하는 순간부터요.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죠.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일주일 뒤 백악관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및 배터리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 섰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인 미국 산업 속에
한국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미국은 한국의 무릎을 꿇었다. 표면적으로는 관세 철회였지만 실제로는 항복이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숫자가 대신 말했다. 92% 의존도 129억 달러 부담 8억 달러 증발. 미국은 한국 없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다. 전기차도 만들 수 없다. 첨단 산업이 멈춘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워싱턴의 불빛은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빛을 밝히는 건 한국의 기술이었다. 모이지 않게 하지만 절대적으로 한국은 거인이었다. 미국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제 경력에서 가장 떨리는 손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